안녕하세요. 알쓸맥잡 이난수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는지요? 원래 이때쯤이 되면 크리스마스 에일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얘기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얘기도 없을 것 같고, 올해는 크리스마스 에일이 수입이 되려나 모르겠어요. 오히려 국내 수제 맥주 크래프트 브루어리에서 크리스마스 에일에 대해서 좀 내보내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은 요즘 좀 제가 주목하고 있는 맥주가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그 어디죠? 가평에 있는 크레머리에서 발리 와인을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가 굉장히 좀 제가 관심이 있어서 좀 구매를 했고요. 또 하나 몽트비어, 속초 몽트비어에서 또 스카치 에일인데 배럴 숙성을 한 맥주가 나왔더라고요. 가격이 만만치 않은데 그것도 제가 두 병을 구입했어요. 그거 제가 테이스팅 하면 어떤 맥주인지 알려드릴게요. 몽트비어 거는 두 병을 사가지고 한 병은 좀 숙성시킬 예정이고 한 병은 좀 바로 마실 거고요. 오히려 좀 그런 맥주들이 좀 크리스마스용으로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죠 뭐 안 마셔봐서. 혹은 또 맥주 특성이 크리스마스용하고 좀 다를 수도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전후에서는 크리스마스 에일에 대한 얘기도 좀 해봐야겠네요. 크리스마스 에일이라고 따로 스타일이 있는 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에일 같은 경우는 높은 도수의 맥주들이죠. 특히 이제 벨기에 쪽에서 주로 만드는데요. 벨지안 다크 스트롱 에일들이 크리스마스 에일로 어, 만들어지고 있고요. 맥주로 할 수 있는 즐거운 크리스마스 이벤트죠. 한국에도 꽤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 없어져서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다음에 크리스마스 전후해서는 좀 그런 크리스마스 맥주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자료를 좀 찾아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맥주 뉴스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부산시 수제맥주 업종 활성화 지원이라는 기사입니다. 파이낸셜 뉴스 기사고요. 이것 뭐 저희가 관여한 일이어서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12월 11월 12일에 2021 부산 수제맥주 마스터 챌린지가 열린다고 하네요. 요거 아주 처음부터 저희 협회에서 같이 했던 행사고요. 매년 부산에 가서 심사를 저희가 했거든요. 그때 뭐 황교익 선생님이라든지 아니 박준우 셰프 이런 분들하고 같이 저희가 매년 심사를 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 이 행사는 그래도 꾸준히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됐고요. 저희가 못 갔고, 올해는 저희가 심사 요청을 받아서 원래는 12월 11일에 저희가 부산을 가서 12일 날 심사를 하는 일정을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협회에서 저하고 이공주, 우리 이사님하고 김혜진, 우리 정혜원님하고 세 명이 맥주 심사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표 다 끊어놓고요. 일정도 다 했는데 굉장히 안타깝게도 이게 온라인 심사로 바뀌었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뉴스를 먼저 읽어드리면 부산시는 12월 11일 12일 북구 구포 밀당브로이와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동부산점에서 2021 부산 수제맥주 마스터 챌린지, 너무 길어요 이름이, 개최한다고 밝혔다 합니다. 2년 만에 개최된다고 하고요. 그쵸. 2019년에 저희가 가서 축제도 하고 심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때 박준일 셰프랑 있었고 황교익 선생님도 그때 같이 해서 인사 좀 드렸었고요. 그 전에는 허영만 선생님까지 같이 계셨어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이제 여기 써 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시음평가 프로그램을 비대면화하고 업종 판로 지원으로 방향을 바꿔서 열린다라고 합니다. 11일하고 12일 이틀간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제맥주 평가회는 맥주와 미식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전문심사위원과 사전 모집된 50인의 일반 심사를 통해 출품 맥주의 전문성과 대중성을 평가해 올해 최고 맥주 선정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21 부산 수제맥주 마스터 챌린지는 온라인 행사로 전환이 됐고요. 저희가 미리 맥주를 시음을 하고 이제 온라인 토론을 통해서
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저도 가서 하루 부산에서 오랜만에 부산 가서 하루 있으면서 좀 부산의 맥주를 좀 마셔보려고 했거든요. 뭐 가고 싶은 펍들이 좀 있어서 펍도 좀 가고 간만에 쉬려고 했더니 아쉽게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맥주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저희 맥주 스타일 이야기는 맥주의 모든 것 주시아 앤 번스타인의 책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요. 책소리 들리시죠? 예,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얘가 책을 펴는 것도 보실 것 같은데 둔켈하다가 멈췄어요. 이런 시간이 없어서 수다를 떨다 보니까 뭐 특별히 지금 대본이 있어서 대본을 갖고서는 진행하는 뭐 방송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이해해 주시고요. 둔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고 둔켈 색깔이 어두운 색 라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색깔이 어두운 건 뭐 당연합니다. 몰트를 굽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몰트의 색깔이 균질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불을 조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몰트의 색깔 전반적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맥주 색깔이 완전 까매진 거는 오히려 불을 조절할 수 있게 된 이유부터예요. 여기서 좀 잘못된 게 이 책에서 여기 보면은 어떻게 나오면 중간에 먼저 이쪽 읽어드릴까요? 수세기 동안 뮌헨 양조의 명성은 뮌헨 둔켈로 알려진 이 다크라거에 의지했다. 이건 맞죠? 오늘날 목넘김이 부드러운 이 맥주는 기분 좋은 빵의 향, 캐러멜 또는 커피, 견과류의 진하고 다양한 풍미, 부드럽게 볶은 끝맛, 다크 브라운의 루비 색조를 있게 하는 가벼운 맛과 낮은 ABV로 잘 알려져 있다. 맞습니다. 이게 정확한 둔켈을 표현하는 향미적인 특징이에요. 색깔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캐러멜 같은 향, 커피, 그다음에 초콜릿 같은 향, 다크 초콜릿이 아니에요. 초콜릿 같은 향이 있고요. 그다음에 견과류의 힌트도 있습니다. 그다음 로스티드된 당연히 힌트도 있고요. 컬러도 다크 브라운의 루비 색조예요. 완전 진하지 않아요. 그리고 낮은 ABV,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낮고요. 쓴맛도 낮습니다. 쓴맛도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 좀 잘못된 게 나온 게 둔켈의 이러한 풍미는 대체로 간접 가열 방식 메가 가마로 알려진 19세기 발명품의 결과였다. 이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인류가 불의 온도를 조절하면서 맥주 몰트의 색깔을 이제 다양하게 만들기 시작했는데요. 몰트를 밝게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몰트를 완전 까맣게 만드는 것도 역시 과학의 발전, 불의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 이유부터 생겨난 거예요. 그게 불의 조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어두운 몰트가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다크라는 말을 쓰죠. 블랙이 아니고. 여기 둔켈도 마찬가지로 다크인 이유는 인류가 불의 조절을 못할 때 몰트를 만드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지금 연도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몰트를 완벽하게 블랙으로 만드는 발명품이 1800년도인가? 예, 1800년도 후반일 거예요. 1800년도 후반에 영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까맣게 만드는 거죠. 그 이후에 완벽하게 까만색의 맥주가 가능해졌고 그 이후에 블랙 몰트, 그러니까 이 완전히 까만 몰트를 살짝 넣어서 맥주의 색깔을 어둡게 만드는 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맥주의 색깔을 까맣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그래서 설탕을 까맣게 태워서 넣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블랙 페이턴트 몰트가 발명되고 난 이후에는 드디어 포터의 색깔을 어둡게 일정한 어두운 색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두운 맥주도 그러니까 몰트를 만드는 불의 세기를 조절할 수 있는 이유부터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제가 봤을 땐 좀 조금 틀렸고요. 뭐 완전 틀린 건 아니죠.
이 발명품의 결과로 커피 원두 로스팅 기계와 비슷한 이 장치 덕분에 메가를 제조하는 사람이 볶는 공정을 상당 부분 제어해 메가의 풍미와 색조를 정할 수 있었다. 맞죠? 근데 솔직히 이 얘기는 이 둔켈이 아니라 포터에 나와야 돼요. 뒤에 또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불의 세기를 조절하는, 불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술이 잉글리시 페일 에일의 탄생에 기여를 했다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더 까맣고 일정한 포터의 색깔에도 기여를 합니다. 완벽하게 몰트를 까맣게 만드는 것도 기술이거든요. 이거는 19세기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19세기에 이 여기 나오는 이제 로스팅한 커피 로스팅하는 기계처럼 이렇게 그 발명품이 나오거든요. 로스팅하는. 그래서 그 몰트에 블랙 페이턴트 몰트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페이턴트, 특허받은 몰트죠. 그래서 블랙 페이턴트 몰트라고 하면 색깔이 완전 까만 몰트예요. 노비본드가 엄청나게 높은 몰트를 의미합니다. 이해하셨죠?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몰트를, 어두운 몰트를 조합해서 만드는 까만색이 아니고 완전 까만색 몰트를 조금만 넣어도 맥주의 색깔이 까매지는 그런 게 이제 드디어 나오기 시작한 거죠. 19세기 이후에. 그 블랙 페이턴트 몰트가 발명된 이후에. 아마 둔켈도 그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하지만 둔켈은 그 이전부터 있었던 맥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이 맥주의 둔켈의 색깔은 일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브라운부터 다크 브라운까지 굉장히 꽤 넓은 레인지의 색깔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먹는 우리가 현대 맥주에 있어서 둔켈도 완전 까맣지 않아요, 색깔이. 둔켈은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둔켈을 소개하는 그 맥주, 대표적인 맥주를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슈파텐 프란치스카너 브로이의 슈파텐 뮌헨 둔켈 마셔본 적이 한국엔 없죠. 요거는 독일 뮌헨에서는 마셔봤고요. 구할 수 있습니다. 뮌헨 가면 병으로도 구할 수 있고 아니면 뭐 슈파텐 파는 데 가면 다 마실 수 있는 일반적인 둔켈이에요. 뮌헨의 자부심 루트비어의 색을 띄어야 거품헤드가 조절하고 얕아서 외상 술값을 갚을 때 내 친구보다 거품이 더 빨리 사라진다. 이런 것들이 좀 재밌어요. 여기 루트비어라고 되어 있는데 루트비어는 지금 미국에서 먹어봤어요. 루트비어라고 해서 맥주가 아니에요. 이 루트비어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샤르사 같은 식물 뿌리로 만드는 갈색의 미국식 탄산음료. 알코올 성분이 거의 없다. 옮기니가 적어놓으셨네요. 그렇죠. 루트비어를 안 마셔본 사람들은 이게 진짜 맥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미국 갔었을 때 이게 맥주인 줄 알고서는 속아서 마셔봐서 알아요. 시카고 제가 언제냐 그게 벌써 10년도 넘었네요. 시카고 출장 갔었을 때 시카고의 유명한 그 피자 있잖아요. 시카고 피자, 딥디쉬 피자. 진짜 맛있어요. 제가 진짜 그거 먹어보고서는 그 사업 할까? 라는 생각까지 했을 정도인데 한국에서 먹는 딥디쉬와는 차원이 달라요. 치즈가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많이 싸기 때문에 진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딥디쉬 피자를 먹으면서 거기서 맥주를 하나 팔길래 샀어요. 근데 거기 루트비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거 맥주인가 보다 하고서는 샀는데 음료수였어요. 근데 이렇게 마시기 이렇게 수월하지 않은 향 자체가 그때는 맥주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하여튼 굉장히 지금은 이렇게 기억이 나지 않는 향인데 어쨌든 맥주 향과는 전혀 다른 향이 났던 음료가 루트비어거든요. 그 색깔과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약간 어두운 루비색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루비라는 표현 씁니다. 우리가 색 얘기할 때. 그래서 다크 루비 뭐 이런 얘기를 쓰는데 그런 색들을 갖고 있는 둔켈들이 있어요. 둔켈은 완전 까만 게 아니에요. 굉장히 조금 붉은색일 띠는 브라운부터 다크 브라운까지의 색의 레인지를 갖는 그런 라거를 얘기를 하고요. 옆에 또 다크라고 하는 이거는 하픈 브루어리, 크래프트 브루어리네요. 에서 나온 둔켈도 소개하고 있고요. 둔켈은 굉장히 아쉽죠. 한국에서는 이제 마시기 힘든 맥주가 됐어요. 한때는 필바둥이라고 해서 1세대 수제 맥주 브루어리들이
그냥 만드는, 그냥 가면 마실 수 있는 맥주였거든요. 그리고 예전에 마트에도 많이 있었어요. 파울라너나 독일 수입 맥주들 중에서 둔켈 맥주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꽤 얼마 안 됐어요. 둔켈 맥주가 빠진 지가 한 4, 5년 된 것 같아요. 마트에 보면 뭐 독일에서 들어오는 브랜드들은 둔켈 맥주들을 모두 수입을 해서 팔고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더 이상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펍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요. 마시기 힘든 맥주가 됐어요. 오히려 둔켈바이스 비어가 꾸준히 수입이 되고 있어요. 희한하게. 독일에 가면 뭐 그냥 되게 흔하게 마실 수 있는데, 제가 마셨던 정말 정말 기억에 남는 둔켈은 바이에른이 아니라 밤베르크였어요. 밤베르크 가면은 대부분 라우크 비어만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 밤베르크 구시가지에는 그래요. 밤베르크 구시가지에는 이 라우크 비어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밤베르크는 양조장이 독일에서 가장 많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굉장히 작은 브루펍들이 되게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래서 그 브루펍에 솔직히 가는 거 되게 추천을 하는데 쉽지 않죠. 현지 이제 인들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운이 좋아서 이제 현지 맥주 스승이자 친구가 이렇게 있어서 밤베르크에 갔었을 때 이제 그 친구 스승님이라고 하죠. 네, 스승님이 이제 저랑 같이 그 밤베르크 주위에 꼭 가봐야 될 브루어리들을 데려갔어요. 저 맥주 엄청 마셨네 그때. 그때 완전 뻗었었는데, 그때 갔었던 곳 중에 한 곳에 바로 이 둔켈을 꼭 먹어봐야 되는 곳, 뭐 그런 곳을 데려가서 먹었습니다. 그래서 야, 너 둔켈 다른 데 먹지 말고 여기가 진짜 오리지널 둔켈이야. 그래서 데려갔던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먹었던 둔켈은 초콜릿 향도 있었고요. 여튼 견과류의 힌트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진하진 않지만 바디감이 꽤 있으면서, 그리고 베이스에 약간 그 단맛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드라이하거나 완전 크리스피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굉장히 음용성이 좋은, 마시면 와 진짜 맛있다, 꿀꺽꿀꺽 넘어간다, 그런 느낌의 둔켈이었거든요. 그래서 둔켈이란 맥주가 잘 만들면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맥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한국에서는 굉장히 마시기가 힘들어졌다. 그리고 국내 크래프트 맥주에서도 앞으로 만들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정동에서 한번 해볼까? 독립맥주 공장에서 만들어 볼까요? 둔켈 맥주를. 그렇군요.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라거를 좀 얻어와서, 효모를 좀 얻어와서 만들든지 그래야겠네요. 둔켈은 오리지널 라거로서 색깔이 어두운 다크 라거를 의미를 하고요. 바이에른의 뮌헨에 가면 뭐 되게 쉽게 마실 수 있고, 또 바이에른의 알프스 지역에서 태어난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 맥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향미적으로 다시 정리해드리면 여기 너무 잘 정리되어 있는데, 기본 좋은 빵의 향, 캐러멜 또는 커피, 견과류의 진하고 다양한 풍미, 부드럽게 볶은 끝맛, 다크 브라운의 루비 색조, 그리고 가벼운 느낌, 낮은 알코올 온도, 4.5에서 5.5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하나 낮은 쓴맛을 갖는 어두운 색의 라거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다음 복비어를 하려고 하는데, 복비어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 복비어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복비어도 참 할 얘기가 많은 맥주죠. 복비어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노래 듣고 와서 제가 마신 맥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좀 나누고 오늘 시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나루알 임페리얼 스타우트인데 배럴 에이즈된 거를 마셨고요. 이게 기병 낳고 바로 마신 맥주예요. 나루알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뭐 전형적인 아메리칸 임페리얼 스타우트죠. 마시기 좋고 다크 초콜릿, 그리고 견과류 향, 옅은 산미가
아까 밑에 있는 뭐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 임페리얼 스타우트입니다. 임페리얼 스타우트는 기본적으로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나루 아래 배럴 에이지드 버전이 나왔어요. 배럴 에이지드 맥주는 캔으로 나왔고요. 1파인트 473ml 캔으로 나왔습니다. 가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굉장히 나쁘지 않은 가격이에요. 배럴 에이지드 임페리얼 스타우트 치고는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시에르 나바다라고 하는 브랜드를 또 보고 나면 아주 가성비가 좋은 그런 맥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이 맥주는 아주 전형적입니다. 티피컬하고요. 다크 초콜릿, 그리고 바닐라, 그리고 이제 오크 향이, 오크 힌트가 있고요. 또 버번 배럴이기 때문에 그 버번 배럴에 숙성시켰을 때 나오는 그 특유의 향이 있어요. 그 버번 배럴 에이지드 그 오크통의 맥주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향, 버번 향이 있는데, 뭐 그런 향들이 나오는 잘 만든, 뭐 특별히 깔 게 없는 그런 맥주입니다. 문제도 없고 마시기 좋고 전형적이지만 그렇다고 아주 특징이 있지도 않은, 아주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지도 않은, 마시기 나쁘지 않은, 가성비 좋은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 온도를 살짝 높이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온도를 높게 한다고 또 아주 높게 하란 말씀은 아니고, 제가 항상 이 임페리얼 스타우트를 마시는 잔 스니프터 글래스를 추천을 하잖아요. 브랜드 글래스거든요. 브랜디 글래스. 브랜드 글래스에 담으셔서 천천히 맥주의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변하는 맥주의 특징을 즐기시는 걸 추천을 하고요. 체온을 통해서 맥주 온도를 천천히 올리면 가장 좋은 테이스팅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이 맥주 굉장히 추천합니다. 또 임페리얼 스타우트 성애자로서 나쁘지 않았다, 마시기 편했다, 그러나 아주 큰 특징은 없다 그 정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에일크루가 외부 유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캔 유통을 하기 시작했는데 에일크루 맥주를 마셔봤습니다. 원더풀 데이라고 하는 헤이즈 페일 에일이고요. 알코올 도수는 5.4도밖에 안 되지만 굉장히 드라이 호핑이 많이 된,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애니 IPA 맥주에 굉장히 가까운, 뭐 애니 IPA라고 봐야겠죠. 그러나 알코올 도수 좀 낮은 그런 맥주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전형적인 애니 IPA인데요. 이 맥주의 특징은 모자이크 홉하고 사브르 홉을 같이 넣은 거예요. 저도 요즘 제가 만든 정동다반사 맥주가 이 사브르랑 모자이크 드라이 호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비교가 되는 맥주였고요. 굉장히 좋은 맥주입니다. 훌륭한 맥주고, 이 사브르랑 모자이크를 넣으면은 나오는 좀 향이 있어요. 그 향이 코코넛 향이에요. 코코넛 향. 코코넛 향이 있습니다. 제가 정동다반사를 이제 테이스팅하면서 느꼈던 향인데, 역시 원더풀 데이에도 그런 향이 있었고요. 애니 IPA처럼 완전 불투명하고, 그리고 근데 비터함이 좀 있어요. 이 맥주는 비터함이 IBU가 35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35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시기 나쁘지 않습니다. 비터함은 좀 있지만 그래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고요. 마실 때 특별하게 뭔가 이렇게 거슬린다, 그런 느낌은 전혀 들지 않았던 맥주예요. 훌륭한 맥주고, 뭐 안 꺾였습니다. 뭐 꺾였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드셔도 굉장히 좋고요. 뭐 어느 정도의 호평을 원하시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뭐 지금 사서 드셔도 굉장히 좋은 훌륭한 호평과, 그 다음에 전반적인 향미 밸런스, 그 다음에 맛의 밸런스 역시 모두 갖추고 있는 맥주라고 생각이 되고요. 가격이 좀 비싸죠. 가격이 좀 셉니다. 그런데 요즘 뭐 요런 스타일의 맥주들의 수입 맥주는 다 뭐 15,000원대니까 거기에 비하면 반값이죠, 뭐. 그래서 특별히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국내 크래프트 맥주를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보고요. 제가 다 마셔봤거든요. 뭐 이퀄리브리엄이니 뭐 다 마셔봤는데 요즘 국내 크래프트의 비슷한 스타일들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오히려 내가 NEIPA나 헤이즈 IPA를 좋아한다 싶으면 이렇게 뭐 에일크루나 뭐 미스터리나 몇몇 그 잘하고 있는 국내 크래프트 맥주를 드시는 게 저는 좀 더 가성비 측면에서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됐네요. 지났네요. 아이고, 두 개를 빨리 한다고 두 개를 말씀드렸는데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죠. 건강하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